당신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무슨 멘트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이 뇌 모드를 인지과학에서 이야기하느라 저절로 굴러가는 자동 시스템에서 말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번 편은 화술. 말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 오늘 제가 이렇게 특강 제목을 적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제가 대인관계 딜레마, 화술의 딜레마, 제가 이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을 잘하고 싶고, 뭐 상명학은 화술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학문이죠. 대인관계에서 주변에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말을 되게 못하는 사람 중에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들은 지천지야. 수퇴백이 100트럭. 그쵸?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인데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희귀한 존재고요. 말을 되게 못하는데 대인관계 잘하는 사람도 희귀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하고 대인관계 잘하는 건 엄청나게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상명학은 대인관계에서 화술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학문인데, 이 화술이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는 게 현대적인 시각입니다. 말빨을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화술 같은 거 배워서 뭐예요? 그냥 멘트 어떻게 치면 여자 넘어오고 남자가 나 좋아하는지 알려주세요. 카톡 어떻게 해야 반응이 애프터 신청 허락받을 수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하위적 카테고리를 되게 따지는데 여러분들이 화술을 못하는 이유는 전혀 이런 최종적 어떤 말빨이 부족하고 멘트를 잘 모르고 이런 거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맨날 이런 거 찾아 헤매봤자 평생 노력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학문적으로 체계가 있는 근본이 있는 지금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나 여자 많이 꼬셔봤다, 연애 많이 해봤다, 이런 형아, 언냐,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런 연애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썰 푸는 거 듣고, 야, 멘트 이렇게 날려라, 카톡 이렇게 보내라, 그런 거 듣는 게 차라리 낫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저녁 시간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정식의 대인관계 학문을 공부하고 있느냐.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변에 나도 저런 말 써봐야지. 냉정히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최소한 한두 명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말 잘하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도 해봤을 테니까 야, 저 멘트 괜찮네? 야,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거 수십 년 동안 본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썼더니 괜찮아 보이는 멘트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안 써봤겠냐고요. 혜선님 어서 오세요. 우리 혜선님 오늘 또 관상 들으러 온 거 아니지? 오늘 관상 수업 아니야. 화술 수업이야. 필러님도 계셨네. 이런 식으로 친구 말 잘하는, 말빨 좋은 친구들의 멘트 흉내내 봤자 어땠어요? 하나도 안 써먹혔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흉내 낸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나이만큼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화술을 근본적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진짜로 학문적인 바탕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대인관계의 딜레마, 화술의 딜레마를 이해를 해야 된다. 뭐냐면 제가 대인관계는 상대방하고 만나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지 희생하고 고통스럽고 봉사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대인관계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재미난 거. 철저하게 누구 기준으로? 나 기준으로. 철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는 걸 하는 게 대인관계에서 제일 행복한데, 역설적으로 남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랑 내가 하고 싶은 걸 상대방이 다 따라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화술도 똑같다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근데 이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이 그냥 당신 기준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당신이 좋아하는 말, 당신이 재밌는 말을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마구 짓거려줬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다 좋아해. 근데 어떻게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게 뭐든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 짓거리고, 그냥 내가 재밌고 내가 의식의 흐름대로 막 그냥 떠버리는 거야. 근데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다 환호하고 다 좋아하죠.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내가 입만 열면 좋아하는데, 입만 열면 그냥 입만 열면 좋아해. 근데 어떻게 말을 못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왜 화술의 딜레마라고 하냐면, 이런 건 무슨 사기꾼, 호구, 또는 뭐 동물, 보통 요즘 동물 왜 키우는지 아세요? 예? 요즘 강아지, 고양이 왜 이렇게 많이 키우냐면 이 화술적 영향도 되게 커. 갔다 오면 막 고양이가 이렇게 막 휴지 물어놨다 왔으면, 너 엄마가 휴지 물어 뜯으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엄마가 맨날 화가 나는 거 아니야. 너 맨날 이러면서 나한테 맨날 수제 쿠키 달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서 말귀도 안 통하는 아마님 어서오세요. 말귀도 안 통하는 동물 붙잡아 놓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마구 짓거리는 거야 그냥. 그럼 그냥 멍하니 쳐다보면 왠지 경청하는 것 같거든. 고양이가 이렇게 뭐 쳐다보면,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성하고 있지? 그렇지? 이러면서 혼자 드립 다 막 짓거리는 거야. 응? 근데 이런 식으로 지 하고 싶은 말, 지 좋아하는 말, 지 재밌는 말,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마구 짓거려도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좋아하는 건 사기꾼이거나 하자 가득한 호구이거나 동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그냥 멀쩡한 사회생활에서의 다른 불특정 다수는 그딴 식으로 짓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아까 고양이 붙들고 짓거리듯이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미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저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저 사람은 어떤 말을 좋아할까? 저 사람은 어떤 말을 꺼내야 재밌어 할 거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마구 짓거리는 게 아니고, 생각이란 걸 해야 돼. 생각이란 걸 해서 말을 해야 돼. 에? 근데 당신의 화술 모드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라는 게 없는 모드란 말이야. 당신의 기본적 화술 모드가 뭐냐?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하는 모드란 말이야. 그냥 엄마 뭐라 그랬어? 맛있는 거 내가 해줄 때 엄마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와서 울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여기 뭐 물어뜯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하는 게 당신의 기본적인 화술의 모드인데, 다른 사람하고 만나니까 생각이라는 걸 해서 말을 해야 된다네?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응? 이 모드가 되겠냐고요. 여기서 그 유명한 과학적 그 원리가 나오죠. 제가 여러 번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말을 잘하는 모든 달바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시스템을 갖고 말을 한다? 자동 시스템을 갖고 말합니다. 말을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숙고 시스템을 갖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당신이 인위적으로 뭔가 생각이라는 걸 해서 노력하는 방식이 많이 배제돼야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당신이 고양이 붙들고 막 떠들 때처럼 노력이라는 걸 안 하고, 여기 봐, 노력 필요 없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의식적 생각이라는 걸 안 해. 노력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 모드에서, 이런 모드를 무슨 모드? 자동 시스템 모드라고 하죠. 이렇게 당신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무슨 멘트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이 뇌 모드를 인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숙고 시스템이 아니라 저절로 굴러가는 자동 시스템에서 말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 자동 시스템의 특징이 뭐다? 인위적으로 당신이 어떤 말을 노력해서 말을 하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당신이 말을 잘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을 못하게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을 잘하려면 아무 생각도 없어야 돼. 간단하죠? 그냥 뭐 오늘 그냥 뭐 어디 가서 다이소 가갖고 뭘 사는데 뭐가 어쨌고 오는데 뭐 비둘기가 똥을 싸는데 뭐 어쩌고 몇 마리가 있었고 뭐가 먹고 싶었는데 뭐 곱창이 먹고 싶었는데 우리 동네에 왔는데 뭐 곱창집 찾아보니까 곱창집이 없어갖고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 동안 아무 생각이 없이 이 개념이라는 게 없어. 개념이라는 나사가 빠져갖고 그냥 주저리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을 잘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토크바라고 하죠. 토크바 아세요? 네? 술집인데 바, 양주 팔고 칵테일 파는 술집인 바인데, 예? 양주나 칵테일을 파는 술집인데 왜 토크바, 보통 비슷한 말로는 비즈니스 바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들 약간 이렇게 좀 외로운 남자들이 이렇게 혼자 술 먹으러 가서 이렇게 바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혼자 얻는 동그란 의자 갖다 놓고 저쪽에 상대편에 이제 여자 바텐더가 있으면 바텐더 상대로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보통 토크바, 비즈니스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데 보통 오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말을 막 기가 막히게 해. 원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관상 수업 때 남자 바람둥이 관상을, 교수님 남자 바람둥이 관상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생기긴 네 앞에 있잖아. 그냥 네 스승을 봐라. 네 스승을 봐라 해서 어떻게 생긴 건데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코가 되게 커. 코가 크고 말을 잘해. 코가 크고 말을 잘하는데 바람둥이가 아닌 인간이 있니? 아니 어떤 남자가 있는데 코가 큼지막하고 말을 되게 잘해. 그런 남자 중에 바람기 없는 남자를 본 적이 있어? 이걸 굳이 무슨 관상이란 걸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말 잘하고 껄떡 잘 되는 사람이 왜 비싼 술 처먹으러 자기 만나주지도 않고 사귀어주지도 않는데, 심지어 이 토크바 비즈니스바는 무슨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단란주점처럼 스킨십도 못해. 그나마 노래방하고 단란주점은 가볍게라도 스킨십이라도 하지, 토크바는 그냥 보면서 이야기만 해야 돼. 아니, 다 늦은 시간에 비싼 돈 내고 어떤 여자 얼굴만 쳐다보면서 주댕이만 까는데 거기 가는 남자들이 어떤 남자겠어요? 예? 바람둥이 관상에 말 잘하는 남자들이 여길 가겠냐고. 네가 남자면, 네가 말 잘하고 여자 잘 꼬시는 남자면 야밤에 토크바를 가겠니? 생각이란 걸 해봐요. 당연히 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남잔데 외롭고 인기도 없고 그리고 뭔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여기 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괜히 혼자서
토크바 가고 거기 있는 그 바텐더 여자 종업원하고 얘기를 하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가 없고 화술 능력. 아까 말씀드렸죠. 화술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인관계를 못하고 대인관계를 못하면 못할수록 화술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 상대가 되어주는 여자 바텐더 입장에서도 어때요? 이게 고역이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남자 손님이 와서 뭐라고 주저주저 거리면 어머 그랬어요. 어머 어떡해 이러면서 그냥 맞장구나 적당히 쳐주고 술이나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이 남자가 와서 멀뚱 쳐다보면서 말도 못하고 있으면 이 여자 바텐더 입장에서 얼마나 이 돈 벌기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남자 손님이 주절주절 거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절주절 거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이 사람 이제 직업이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이걸 경험론적 부분에서 사용을 하지만 이게 전부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 이 여자 바텐더들이 쓴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보면 센스 있는 여자 바텐더 같은 경우에 그 여러분들 아실래나? 아직도 파는 음식은 아닌데 정식으로 파는 안주는 아닌데 여기 있네. 정식으로 파는 안주는 아닌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단골 손님이나 약간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예? 이게 뭐겠어요? 멸치입니다, 멸치. 아저씨들, 약간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오잖아. 20대가 무슨 토크바, 비즈니스 바를 가. 적게 먹어도 30대고, 많으면 막 5, 60대도 가고 그러니까. 아재들이잖아. 근데 아재들한테 멸치는 약간 옛날에 기본 안주에도 있었을 정도로 친숙한 거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이렇게 손님이 오고 그러면 다른 안주를 내줄 때 요런 걸 쓱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내밉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드디어 과학이 나와요. 이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걸 쓱 내리면서 멸치 좀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수더분한 사람이 있고 예 그럴 거 아니야. 손님이 예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여자 정어분이 뭐라 그러면 오빠 이거 오빠가 좀 이렇게 좀 까주실래요? 까면서 먹으면 더 재밌어요. 이렇게 부담도 좀 긴장도 좀 풀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꼬시는 거지. 멸치를 그냥 드시지 말고요.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대가리 따고 똥 빼갖고 드릴 순 있지만 그게 편하긴 하지만 반대로 손님이 직접 멸치 대가리 따고 똥을 빼서 들면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면요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지고 말이 참 잘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줘요.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드디어 제가 최근에 강의했던 원리가 여기 다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이 화술 특강 하기 전에 무슨 특강 했었죠? 시선 공포 특강을 했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 시선 공포를 왜 가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쫄보라서 무슨 뭐 이상한 시선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시선을 보는 이유는 그냥 상대방 눈깔 보라고 시선 보는 게 아니라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이 말로 하는 언어적 의사 표현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속으로 갖고 있는 비언어적 의사, 감정, 속내, 진의, 함의를 알고 있어서 상대방의 내색을 살피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피는 건데 시선 공포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눈깔만 쳐다보고 눈깔로 당당해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말 같은 것도 듣기도 하고 제가 지금도 계속 여러분도 화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생각도 하고 뭐 상대방 음식도 먹고 이렇게 시선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이제 만든 상묘하게 전통적인 시선법 자체가 이거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시면 고참들한테 알려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회삼식이라는 테크닉 자체가 일반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선 공포가 안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아서
그 원리를 갖고 아예 시선 공포가 생길 수 없는 시선 처리법으로 만든 게 회삼식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도 잘 못하니까 시선 처리도 잘 못할 거고 뭐 어떤 감정 교류도 잘 못하는 손님이 술만 먹고 얼굴 뻘개갖고 여자 이쁜 여자 이렇게 창피해서 이렇게 뻘쭘뻘쭘 거리고 있으면 얼마나 서로 불편해요. 손님도 불편하고 바텐더도 불편하고. 이때 멸치를 주고서 멸치 대가리하고 똥을 좀 까달라고 얘기하면 바로 시선공포가 50%가 날아갑니다. 이것만으로 시선공포가 50%가 날아가요. 왠지요? 잘 보세요. 여긴가요? 여기가 당신이 그 바텐더라고 치고요. 제가 앉아갖고 보면서 제가 요즘 직장 생활 많이 힘들기도 하고 저 여의도에 여의도 증권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을 어디다 될지 모를 때 이 똥을 주면 이 똥을 이렇게 까면서 핸드폰이 똥 캐면서 이렇게 해서 여의도에 다녀요. 여의도 다녀요. 여의도 다녀갖고 요즘 뭐 연말 정산이라 많이 바쁘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 보다가 똥 까다가 술 먹다가 해서 벌써 대상이 몇 개가 됐어요. 3개로 바뀌었죠. 아니 술잔을 만지면 술잔을 안 보면서 멋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무슨 로봇이야 뭐야. 술잔을 봐야 술을 먹을 거 아니야. 술잔 봐야 되고 똥 까야 되고 사람 봐야 되고 벌써 이렇게 이게 회삼식이에요. 시선이 여기저기 옮겨지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고 이해되셨죠? 그것만으로도 분산이 돼서 내가 인지적으로 시선적으로 챙겨야 될 게 벌써 분산이 되면서 시선공포가 벌써 다운이 확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냐. 여기서 이제 여기 다 과학적인 얘기는 상명학에서 얘기하는 절용. 한문 쓰기 귀찮으니까 절용은 절약할 때 절자 그리고 사용한다 할 때 용입니다. 쉽죠? 다 여러분들 아는 한문이에요. 절약할 때 절약, 절. 사용한다 할 때 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라서 어떤 인지적인 뇌를 사용을 할 때 웬만하면 뇌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고 듭니다. 뭐가 판단하고 행동할 때 뇌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배가 고프고 음식을 제때 못 먹으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인지적인 판단이라도 웬만하면 최소한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절전 효과, 에너지 사용의 절전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걸 줄여서 절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뇌가 나의 에너지적 사용의 노력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죠 여기? 노력 필요 없음, 무의식적.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절용 효과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말은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 시스템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하죠? 절용 효과가 일어나면 당신이 말을 못하던 사람도 주저리 말을 잘할 수 있어진다. 왜? 뇌의 모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절용 효과를 뇌에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말을 자연스럽게 꺼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절용 효과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되게 간단해요. 뭔가를 반복해서 그게 익숙해지면 질수록 점점 더 절용 효과가 높아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자판을 처음 칠 때와 여러분들 지금 자판 치기에 익숙해질 때 핸드폰 자판이든 컴퓨터 키보드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칠 땐 기억이 여기 있고 아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신경 써서 칠 땐 뇌가 어떤 모드에 든다? 숙고 시스템이 든다. 왜? 노력이 필요하고 상당히 의식적인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에너지가 되게 높죠. 그러니까 숙고 시스템식으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판이 익숙해져서 이제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자판을 칠 수 있게 되면 될수록 어때요? 뭔가 점점 더 옛날보다 노력이 덜 필요하고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게 무엇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자판 치는 키보드 치는 거든 멸치 똥을 따는 거든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칠수록, 그렇죠.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뇌가 지금 뭔가 내가 그렇게까지 긴장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인가 보구나 라고 뇌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런 과학적 원리를 우리 짬이 많은 바텐더 언니들은 뭘로 한 방에 다 해결한다? 회삼식부터 절용까지 멸치로 하나로 다 해결합니다. 아니면 북어 같은 거 꺼내놓고 뜯어달라고 그러고, 오빠 자게자게는 찢어 드세요. 이 한 방으로. 이게 경험의 무서움이라는 거야. 이 과학적 원리를 모르는 언니들도 경험으로 이걸 아는 거야. 말도 잘 못하고 시선도 어디 둘지 모르는 어버어버 찐따 아저씨들도 멸치똥 따주고 북어포 좀 뜯으라고 시키면 금세 긴장이 풀리고 시선도 자연스러워지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픽업 같은 거 있죠. 픽업을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해 드린 적 있어요. 픽업 아티스트라고 아시죠? 우리는 뭐 여자를 꼬시는 뭐 과학적인 원리에서 이 픽업 아티스트들이 얘기하는 픽업의 원리, 픽업의 체계라는 건 사실 정말 개 허접 같은 거죠. 심리학에서 조금 뭐 여기서 조금 따와갖고 짜집기한 그냥 진짜 허접스러운 건데, 픽업의 이론은 되게 허접스러운 건데 픽업을 오래 한 사람들의 실력은 그렇게 무시할 만한 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다? 이 짬바라는 건 정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과학이 동원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걸 우리 바텐더 언니들은 이 짬바 경험 하나로 다 퉁쳐버린다니까. 이 짬이란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픽업 아티스트, 픽업이라는 영역, 요즘 얘기하는 무슨 레드필, 픽업, 이런 거의 이론 체계라는 건 정말 개 허접스러워. 정말 그냥 여혐쿵쾅이, 남드필 여혐쿵쾅이에 불과한, 쿵쾅이들이 추정하는 정말 허접스러운,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유사과학, 유사학문에 가까운 허접스러운 거지만, 그런 픽업을 수십 년에서 맨날 여자를 꼬셨다, 그런 레드필이었고 맨날 여자를 가스라이팅을 수십 년 했다,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픽업의 이론 자체는 허접이지만 픽업을 수십 년 했고 여자한테 수천 명한테 번호를 땄다. 레드필 이론 갖고 해갖고 여자한테 수십 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 짬은 어마어마한 거지. 그 실전 내용, 실전 압축 근육. 얘네들의 그 실전 압축 근육은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화술을 실력을 확실히 높일 때 중요한 건 무슨 멘트가 어쩌고 용기가 어쩌고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게 표면적인 그런 허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근거는 딱 이 표 하나다. 앞으로 제가 어떤 어려운 강의 내용을 꺼내드려도 결국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냐, 숙고 시스템을 자동 시스템으로 화술의 모드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고 시스템, 자동 시스템, 이거는 서양 학문의 내용이고요. 상묘학은 숙고 시스템을 집중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자동 시스템을 비집중 영역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번 화술 특강은 다 뭐냐? 그냥 이거를 장착하는, 비집중 영역의 능력을 장착하기 위한 이런 접근입니다. 이런 게 진짜 과학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멸치똥의 원리처럼 예전에 한때 상묘학 학인분들이 한창 취준생이 많던 시절이 있었어요.
취준생 만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으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유디님이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임용고시 보고 막 면접 보고 막 이러던 시절에 제가 면접 보시는 분들을 위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면접이 결국은 뭔가요? 면접이 대화 소통, 또 상황 처리의 능력, 업무 적응 능력, 그런 소양이 있는지 그런 걸 따지. 결국은 다 뭐예요? 면접 뭘로 해요? 말로 합니다. 근데 이 면접의 특수성이 뭐냐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 증문즉설에 가까운, 미리 준비해서 대답하기 힘든 당황스러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죠. 보통 요즘은 그래서 이런 걸 아예 해갖고 압박 면접이라 갖고 상대방이 웬만큼 면접 준비를 해봐도 어버어버 거리게 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는 이런 압박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압박 면접을 당해도 절대로 자신의 모두가 숙고 시스템으로 넘어가지 않고 웬만하면 자동 시스템으로 척척 달변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절용의 사용을 접목한 걸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해놨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제가 이 절용 효과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 제가 요령을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거의 순서만 조금 바꿔갖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라. 이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반복하는 와중까지도 내가 그 답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답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관없다. 왜 상관이 없느냐? 우리는 대화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생각한 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말하면서 생각난다. 이 현상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는 답이 생각이 안 났는데 생각이 나게 만들려면 중요한 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네가 생각하지 않은 게 생각이 나려면 너의 대화는 자동 시스템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만약 당신이 이 답을 생각해내려는 노력을 자꾸 쓰면 답이 생각이 거꾸로 안 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체감을 내가 나한테 보여줘야 돼서, 내가 면접관이 질문을 반복하는 건 딱히 노력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말이 자동적으로 술술 나와지는 상태를 만들면 내 뇌가 알아서 답을 말해낸다. 말을 생각해서 내가 말을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대화적 화술 모드를 말이 저절로 술술 생각 없이 나오는 자동 모드로 만들어 놓고, 마치 처음에 수동으로 막 펌프를 돌렸지만 놨는데 펌프가 돌아가는 상태가 되면 그 나머지 말은 뇌가 알아서 자동으로 답을 꺼내어 말하게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아예 경영학적 회의 때 써내는 의견 발표, 아이디어 도출의 화술을 상명하게선 아예 살론이라고 해서 아예 아이디어 도출의 화술 방법까지도 가르치죠. 그래서 이 살론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이 안 나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매출은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어떨까요? 그건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디자인 면에서 또는 뭐 경비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 그럼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상사가 이건 이래서 그렇지 않겠어? 저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건 어떻게 하겠어? 묻는 그 즉시 마치 여러분들 도 닦은 스님이 증문즉설, 증문즉답하듯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몇 시간 동안 혼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명학은 이걸 너는 물어보는 모든 걸 즉흥적으로 다 대답할 수 있어. 그것도 현명하게. 심지어 어떤 영역에서? 자동적 영역에서. 신비한 영역에서. 이게 아예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아예 뭐 맨날 하잖아요. 살론으로. 우리 맨날 했어요. 옛날에 고참들 다 저랑 같이 밤새면서 살론 많이 쳤잖아요. 예? 이걸 혼자서 누가 물어보는 걸 그 즉시 다 대답하고 다 아이디어 내고 논리적인 근거 되고 이런 거 뭐 6시간 뭐 5시간 밤새서 우리 다 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원래 뇌에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모드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드가 중요할 뿐인 거지. 이 모드가 중요할 뿐인 거지. 구체적으로 무슨 멘트를 어떻게 치고 뭐 논리적으로 뭐 서론을 앞에 어떻게 놓고 뭐 결론을 어떻게 됐다는 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어느 병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결론을 앞에 내는 두 가지식으로 얘기되겠구나. 뭐 이러니까 무슨 뭐 비율 어떻게 뭐 어떻게 말 잘하는 사람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그렇게 말 안 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생각도 없이 말합니다. 심지어 이런 강의조차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강의해야 되겠네. 강의해야 되겠다. 아유 벌써 8시 15분이네. 오늘도 강의해야지. 자 오늘도 강의해 봅시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강의하는 거예요. 예? 이 강의도 그렇게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노력해서 강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다가 아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맞다. 뭐 있잖아. 저도 그러고 자빠진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화술적 모드가 중요하다. 이번 편에는 제가 어떤 내용을 이 화술 특강 편에선 어떤 내용을 전개를 하든 결론은 이걸 향한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